20년간 그 연구 결과를 묵혀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끝에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세무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댁들의 주장에 따르면 댁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한 방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네.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았을 아니죠.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진화론이 점점 그렇게 대세가 돼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영제국이 한창 번성하던 빅토리아 시대, 이것이 유행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불쾌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의 품종 개량이었습니다. 먼저 당시에 품종 개량한 개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 못한다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개량을 뭐 네, 더 이상하게 했어. 네? 보니까 어떠세요? 다리를 짧게 만들었어요. 좀 더 근육질로 만들었네. 네, 불테리어의 얼굴이 더 짧아진 대신에 굴곡이 없어졌죠. 몸은 더욱 근육질로 변했지만 다리는 짧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품종 개량이 불테리어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 근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민첩했던 불테리어는 이제 복부가 두꺼워졌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났고 강박적으로 꼬리를 무는 습관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니,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이런 품종 개량이 왜 유행했던 거죠? 뭐 하나의 놀이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영국 생각해야 되죠. 세계 최초로 그 산업혁명도 했으니까 부유했고 또 약간 영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새로운 종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약간 잘난 척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만심. 그렇죠.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가 품종 개량을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만평을 하나 볼까요? 만평을 보시면 어떤 문제를 비판한 것 같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게 콤비 막 해가지고 억지로. 네. 허리가 악어처럼 긴 닥스훈트가 있고 하마의 얼굴 모습을 한 불독이 있죠.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동물이 품종 개량이 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만든 고귀한 존재,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자연 환경에 의해 우연히 진화해온 하나의 생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치, 그럴 수 있어. 우생학은 유전자의 질을 개량해서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유전자는 물려주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는 도태시켜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생학이 왜 위험한 발상인 것일까요? 뭐 열등한 다른 거는 없어지거나 도태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보여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가난, 범죄, 인종, 장애 등이 유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아까 그 강아지들처럼 인간을 개량시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피터 씨, 이게 우생학을 보고서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다윈은 그 우생학 책 읽고 난 다음에 그거 되게 허황된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근데 1882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윈이. 그 이후에 우생학이 점점 자리를 잡고 그 학문으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1874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차드 덕데일이 폭력,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미국인들에게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크라고 하는 한 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덕데일은 복역 중이던 주크의 혈연 관계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자, 어떤 결과인지 확인해 볼까요? 주크의 혈연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조상인 에더 주크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에더 주크라는 여성은 18세기의 유명한 여성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에더 주크의 후손은 100여 년에 걸쳐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주크를 포함한 69%가 무려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진짜 유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연구를 덕데일이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낸 것이죠. 이후 덕데일은 1875년 미국 교도소 협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 후인 1877년에는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크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3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천만 달러가 되고 한화로 환산하면 262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크가는 완전 그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거네요. 낙인 찍힌 거죠. 범죄 유전자로 낙인 찍힌 가문, 주크가 이렇게 덕데일의 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게 유전 때문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근거가 없죠. 네, 물론 덕데일도 유전이 범죄 원인의 전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 유전적 소질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덕데일이 달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사회를 통제할 뭔가의 강력한 사상을 원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범죄자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생학이 답이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 씨, 이 당시 우생학이 확산되면서 좀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 나쁜 유전자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뭐 의견도 있었고요. 또 좋은 유전자를 그 반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1869년 히틀러의 아기 공장처럼 미국 오네케랑 지역에서 한 사이비 집단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이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판단한 사람들 수십 명 뽑아가지고 58명의 아이를 만들었대요. (1910년에) 철도왕 에드워드 해리먼이 죽은 후 그의 아내 메리 해리먼의 지원으로 미국인의 타고난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 특성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하고 우생학을 전파하는 우생학 기록 보관소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유왕 존 록펠러라든가 록펠러 재단을 만든 사람이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연구소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록펠러랑 카네기도 우생학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와, 이거 처음 알았다 진짜. 건강한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이 기업가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충격적이네. 인간의 활동을 비용의 측면, 이익의 측면, 뭐가 더 남는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나? 근데 당시 미국에서 우생학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주요 대학의 총장들도 어떤 한때 우생학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생학의 지지자 중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거 맞나?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뇌막염으로 추정되는 감염병에 걸려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인생의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글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랬던 헬렌 켈러가 우생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에게 삶은 단순히 숨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 지성, 능력의 존재 가능성이다. 열등하고 기형이며 마비되고 생각할 수 없는 생명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요? 자, 어떤 식으로였을까요? 미국은 우생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건강한 가족 경진대회라는 것을 열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뽑았습니다. 소름 끼쳐. 당시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화 같아. 곧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신체적 장애나 유전병이 당연히 없어야 됐습니다.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고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한 항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아 이건 좀 제일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불임 수술을 그러니까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법들을 다 지금 반응 보면 다 가만- 받아들이거든요. 이번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맞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성범죄자, 성매매 여성, 강력범죄자, 불황자,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불임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냥 인종 그 이유만으로. 네. 와, 미국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아니, 근데 이 단종법이 이렇게 확 확산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는 단종법은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미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바로 캐리 벅 사건입니다. 자,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모녀 관계입니다. 네, 어머나 닮았다. 닮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딸 캐리 벅이고요. 오른쪽이 엄마인 완전 딸이다, 엠마 누가 벅입니다. 닮았죠. 1906년에 정신 연령이 8살이라고 판명이 된 지적 장애를 가진 엠마가 캐리 벅을 출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엠마는 이제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다가 매춘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엠마가 지적 장애인 시설에 수용이 되면서 캐리 벅은 엄마 품을 떠나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간 곳에 양부모의 조카가 17살이 된 캐리 벅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부모가 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캐리 벅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시설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 시설에서 캐리 벅이 이제 낳은 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캐리 벅의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지적 장애로 몰린 캐리 벅도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을까요? 캐리 벅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지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제발. 범죄 때문에 타락한 후손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의 전응함 때문에 굶주리게 하는 대신에 명백히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다. 지적 장애는 3대로 족하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캐리 벅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약 1만 6천 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고 1974년 폐지될 때까지 치면 그 수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아유. 이처럼 우생학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차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얻으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생학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애가 안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들이 네, 1920년대 말 29년이 되면 대공황이 닥치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유전적인 뭐 지적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공황이 닥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마치 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공동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이 오게 되고요. 또 대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환경, 실업에 처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